오늘은 예, 영어로 저한테 주셔가지고 우리 예, 돌봄 레짐과 어떻게 되죠? 오늘 제목이 돌봄 레짐과 가족 가족 간병. 간병 우울에 관한 국제 비교. 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영어로는 Caring About Care Inequality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적시자간호대학의 장승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순환 교수님 소개를 제가 따로 드리지 않고 교수님께서 네. 소개 겸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 네트워크 알이 잠깐만 소개드리고 장순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2022년 12월 3일 날 창립 모임을 갖고 출발한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시민정책연구소, 시민학습센터, 연대지원 네트워크와 같은 단위들을 두어서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대안적인 정책 결정,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실천해가는 모델,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공론장을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모인 일군의 시민들의 모임이고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매우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내일 모레쯤 리오픈할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름이 R인데 영어에 이제 R이라는 표현이 뭔가를 다시 한다는 뜻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다시 그러나 새롭게 이렇게 좀 우리가 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 리 다음에 붙는 것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만 제가 소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발표자로 참여해주신 장순환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영문 제목으로 드렸지만 사실 간병 우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저의 미션, 아리의 미션에 대해서 좀 들었으니까 저의 미션과 제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의 맵에 대해서도 오늘 대방출하고 감사합니다. 네.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연구에 대한 이야기 2개를 가져왔어요. 연결이 되는 연구라서 연구 2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종류는 똑같은데 순서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얘기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장기요양 기본계획 짤 때는 제가 롱텀 케어가 맨 앞에 가 있고 그렇긴 하는데 네, 종류는 똑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건강 불평등에 관심이 있고 건강 불평등을 주로 돌봄 영역에서 좀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또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 1차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대학에 있는 만큼 방문간호라든지 진료와 같은 방문형 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장기요양 정책이나 제도, 그다음에 장애, 노인 중에서도 특히 노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간호대를 나왔지만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을 했고요. 주로 노인보건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포닥도 한 3년 다녀오면서 이때 아마 소셜 에피데미올로지, 사회역학이라는 결국 건강 형평성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회역학을 공부를 해서 이때 아마 제가 건강 형평성 연구에 어떤 자양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의 커리어는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도 했고 한림대학교 연구교수도 일을 했고 주로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서 저희 이제 식구들이 저보고 돈은 언제 버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2010년부터 이제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미션
인데요. 케어링 이니퀄리티, 돌봄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표방을 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봄,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에 대한 모형을 좀 잘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또 더 좋은 모형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일들과 연구에 제 모든 연구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지는 꽤 됐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글로벌 하던 또는 프로페셔널 하던 다양한 지역과 영역과 좀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다학제적인 연구들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차 보건의료학회나 건강형평성학회도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런 다학제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간호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호학과 관련된 학회 활동에는 좀 게을리하는 편이고 오히려 이런 이제 다학제가 모일 수 있는 학회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바야흐로 이제 융합을 할 수 있고 그런 융합이 어떤 새로운 분야 또는 새로운 어떤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저희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리서치 맵은 제가 이거 그리면서 아까 이제 반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위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많이 열심히 했던 것들은 주로 액티브 에이징에 관련된 연구나 공부들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건강 노화를 위해서 또는 활동적인 노년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어떤 에비던스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로 석박 과정 동안 많이 연구를 했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사 받고 상당 기간 동안은 이제 노인의 코호트 연구, 노인 건강에 관한 코호트나 패널 연구를 만들거나 그걸 활용해서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소셜 디터미넌트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포닥을 통해서 또 건강 형평성의 개념들을 많이 또 공부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배경들, 간호학이라는 배경과 또 그동안 해왔던 헬시 에이징이라는 개념에 대한 공부들 그런 것들을 병합해 보니까 결국은 돌봄이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돌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연구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가 몸을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이 케어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 내용이 확장되면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제 두 연구도 이렇게 확장된 케어 시스템과 이제 케어 이니퀄리티 이제 이런 방향으로서 약간의 확장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초반에 했던 연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제 나아갔던 걸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제가 비전으로 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통합되고 또 활동적이고 건강한 그런 노년을 맞게 하는 것, 그 누구든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너무 앰비셔스한가?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그럼 앞으로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능 상태나 또는 현재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에비던스를 만드는 역할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능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사회 참여를 잘할 수 있고 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에비던스들 또 그런 것들을 병합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형평성 있게 건강 형평성을 지향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렇게 해서 크게 4가지 고를 저의 리서치 맵에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다 방출해 버렸어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맵을 그려놓고 저도 가끔 이제 그 석박사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좀 하는데요. 본인의 리서치 맵을 한번 백지에다가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그려보면서 이제 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자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새로운 힘도 좀 생기고 그러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연구는 국제 비교를 처음 이제 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케어에 관련해서 돌봄에 관련해서 국제 비교를 처음 해본 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러니까 비공식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 즉 가족 간병자들에 대해서 분포가 궁금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분포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이고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데 외국은 다른지 이제 그 정도의 질문만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던 계기는 이렇게 가족 간병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원들이 모든 국가, 모든 사회가 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그런 논문들도 읽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제적 비교를 했던 연구는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심각한 상태인데 다른 외국은 그런 똑같은 상태에 어떤 정책들을 좀 감안하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됐고 이 안에는 사실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연구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그 연구들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나온 연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 가족 간병자에 대한 일본에서의 연구들이 몇 개 이제 좀 동양에서 나온 연구라고 하면 주로 아시아 쪽 연구는 일본 연구였는데 며느리들의 역할에 대한 논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이건 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다일까?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구들에서 주로 저 이케감이라는 교수가 케어에 대한 연구를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제 일본의 롱텀 케어에 대한 어떤 디자인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저분이 썼던 여러 연구들을 읽어보면은 아시아에서는 며느리가 굉장히 케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며느리로부터 케어를 받은 시아버지는 생존율이 좀 낮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연구 결과들을 이제 많이 또 산출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데이터는 유럽의 쉐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 12개, 그 당시에는 이제 12개 국가가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동일한 설문을 했던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럼 12개 국가 자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쉐어라는 데이터셋을 제가 신청해서 받았고요. 또 한국에 이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된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라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을 하면 그 프로포절을 보고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예요. 패널 자료고요. 그래서 한국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와 이제 유럽의 쉐어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쉐어 데이터나 클로자, 즉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는 그 개인 단위로 조사한 자료예요. 뭐 일종의 서베이죠. 네, 서베이로 이렇게 설문조사하듯이 직접 가가호고 방문해서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50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주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뭐 생활 상태,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조사 자료인데 그거 말고 이제 국가 전체의 데이터도 필요해서 그건 OECD 자료들을 활용해서 OECD의 장기요양 시설의 현황이나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그런 것도 이제 합계 출산율,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GDP도 다운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과 각 국가의 어떤 현황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결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비교한 그 유럽의 국가들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에 한국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남녀의 비율을 본 겁니다. 어떤 비율이냐 하면 가족 간병자들의 남녀 비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또는 친척을, 친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걸로 인해서 고용돼서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외를 하고 인포멀 케어기빙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있지 않고 나는 그냥 내 가족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만 따져봤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남녀 비율을 본 거죠. 우리나라는 64%가 여성입니다. 스페인도 66%가 여성이고요. 이탈리아도 6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은 되게 비슷한, 그리스까지 약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남녀 비율이 굉장히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들 남녀 비율이 되게 비슷한, 내가 가족을 돌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남녀가 굉장히 비등비등한 그런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그 북유럽 국가들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안에서 간병 노릇을 하는, 간병 역할을 하는 가족 간병자들이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은 그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라든지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안에는 남부 유럽 국가와 한국이 비슷한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좀 에러가 나서 그런데요. 지금 이상해 보이시죠, 지금? 네,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연령 분포인데요.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한국만 보면 한국 좀 특이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 굉장히 많이 특이한데,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꽤 분포가 높습니다. 가족 간병자들 중에서 고령자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그 중년 집단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스페인이나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지긴 했으나 그래도 이렇게 역전되는 거는 우리나라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자 할머니들의 몫이구나라는 게 이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노인의 몫이 바로 가족 간병자의 몫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사유를 보면 같이 살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가족 간병자인데 그러면 간병을 하는 그 가족원이랑 동거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나라들 아까 남녀 비율이 되게 비슷했던 국가들 보면 동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훨씬 더 많고 동거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스페인은 또 비슷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거를 해야 가족 간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가족을 간병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다를 수 있겠구나, 국가별로.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나는 내 가족을 돌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멀리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여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우리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어요 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이 살고 떠먹여주고 청소해주고 밥을 해주고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함께 해야 돌본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포가 많이 다를 거면 그 돌봄이라는 의미의 어떤 경중의 차이가 이렇게 많을 거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과연.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는 부모들끼리, 부부끼리 주로 서로 돌보게 되고 대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서로 돌보는 상황에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초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나 떨어져 사는 가족원이 돌보는 기회가 사실상 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도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동거하지 않는 한은 돌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또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맨날 야근이고 회식해야 되는데 저녁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들여다봐줄 시간이 없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휴가나 병가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뭐 안전망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가족 간병자들이 그 실제로 돌봄을 받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이제 물어본 건데요. 한국은 절대적으로 배우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배우자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고, 그래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특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던 국가들이 그래도 배우자 비율이 좀 더 비슷하게 높았던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뭐 가족 중에서 특히 자녀가 돌보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돌보는 비율은 낮고 또 다른 친척들이 돌보는 비율도 상당히 낮고 배우자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아까 이제 OECD 데이터 가지고 비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는 됐지만 비판은 많이 받았어요. 이제 리뷰 과정에서도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그냥 임프레션을 주는 그래프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퍼블리시가 된 것 같은데 이 가로축이 뭐냐 하면 가족 간병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고요. Y축은 뭐냐 하면 이제 합계 출산율이에요. 출산율이라서 만약에 이게 역진적 방향으로 관계가 있으면 여성이 간병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라고 리뷰어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회의 현상을 그냥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콜로직하게 관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 그 사회가 여성 노동에 대해서, 그 사회가 여성의 어떤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출산하고 키우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간병 노동에 특히 비공식 간병 노동에 종사하면 종사할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출산은 더 적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노인이 비공식 간병자로 종사하면 종사할수록 합계 출산율도 낮아질 것이다 였습니다. 이것도 리뷰어들이 도대체 뭔 소리냐, 노인이 종사하는 거하고 출산하고는 연령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또는 현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고 매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에게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노인에게 돌봄이라는 노동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또는 그렇게 하도록 내모는 그런 사회일수록 여성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란 그리 녹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출산율도 낮을 것이다라고 했고 역시 이제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여성의 케어기버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을 것이다. 이거는 다들 동의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여성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다 보면 경제활동 참여가 낮지. 근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들 이제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비공식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GDP가 낮을 것이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후 관계가 좀 어긋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매우 유의하게 역상관 관계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면 결국은 이제 뭐 사회 발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지표 자체가 과연 의미하는 게 그거뿐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무 기계적인 이제 비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렸던 건 이게 이제 보건학자들이 주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렸던 것 같고, 이제 아마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비판을 또 많이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케어라는 어떤 돌봄이라는, 그리고 비공식 돌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커다랗게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제가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이고 비슷비슷한 양상도 있었고, 서로 국가마다 상당히 다른 양상도 있었다라는 거고, 여성 노인들이 좀 많은 돌봄 노동, 특히 비공식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좀 유사하지만, 특별히 더 여성이 많고 특별히 더 노인이 많은 그런 국가들은 남유럽 국가나 한국이다라는 거고, 그런 국가들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낮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발전, 그렇게 원하는 경제 발전까지도 사실상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반론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 인포멀 케어기빙 롤, 즉 비공식 돌봄 노동의 역할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성불평등화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현상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런 분석과 그런 연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일단은 이 연구는 마쳤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다 하고 나서 원래는 바로 시작하려고 했던 연구인데, 이래저래 이제 대학으로 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연구년이 와서야 제가 바로 후속 연구를 하고 싶었던 연구를 하게 돼서, 인터벌이 좀 길긴 하지만 바로 다음 연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 첫 번째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던 연구고요. 이 두 번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막 혼란스럽고 많았던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두 번째 가지를 쳐 나간 거죠. 제가 가지를 친 거는 아까 남유럽 국가들이 묶였잖아요. 남유럽 국가들이 한국이랑 비슷한 면모로 묶였고, 북유럽 국가들이 좀 묶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묶이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도대체 남유럽 국가가 어떤 것 때문에 한국이랑 묶이는 걸까?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게 그냥 경제인가? 아니면 뭐 페미니즘과 같은 어떤 문화라고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화인지 아니면 그 안에 제도의 문제인지, 돌봄에 대한 정책, 복지 정책의 문제인지, 그런 게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어 보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막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케어 레짐이라는 그런 연구를 이제 일부 학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셨고, 그 레짐에 의해서 해석되고 또 설명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케어 웰페어 레짐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레짐을 나누고 그걸 만들어가는 연구들은 몇 개 있는데, 저는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정치나 또는 다른 이제 사회과학적인 어떤 다양한
뭐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자꾸 강조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엠피리컬하게 계속 에비던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저는 재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두에 던진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돌봄을 제공받거나 또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도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돌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사람들인데 어디쯤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한 요쯤 있지 않을까요? 네, 노년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고 그동안은 제가 참 많은 돌봄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돌봄이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한테는 돌봄을 제공해야 될, 저의 돌봄을 제공받아야 될 사람이 드글드글한 거죠.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데, 이렇게 이 돌봄을 제공할 사람에 대한 소스는 줄어들고,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자연노예라 그러더라고요. 내추럴 슬레이브스라고 하는 자연노예로 그냥 처해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국가에서 이미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돌봄 제공자들이 건강 측면에서 어떤가를 논문을 한번 다 찾아보자라고 해서 케어 기빙이나 케어와 관련된 케어 리시피언트든 뭐 케어 기버든 케어 기빙과 관련된 헬스 이펙트들을 말한 논문은 한번 다 찾아본다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스테마틱 리뷰,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건강 영향으로 나뉩니다.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 정신적, 사회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주로 네, 사회 심리적인 그런 이제 건강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논문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건강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에비던스도 상당히 많아서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뭐 뉴로 트랜스미터의 변화, 그리고 대사성 증후군이 증가하는 문제, 상처 치유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케어기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 사망률이 더 높다. 이런 이제 신체화 증상이나 여러 가지 만성 증상들도 생기고 주관적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하고 운동은 안 하고 셀프 케어 안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의 이제 마커들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연구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수백 개가 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콜로지컬한 헬스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고 그런 연구는 뭐 2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디프레션, 단연 가장 많은 게 디프레션이더라고요. 그래서 디프레션을 마커로 보면 하나의 아웃컴으로 딱 선정을 해놓고 비교를 하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제도든 문화든 뭐 페밀리즘이든 케어 레짐이든 그런 것들이 반응하는 건강을 보려면 디프레션을 좀 보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리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디프레션을 이제 하나의 아웃컴 변수로 결과 변수로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어기버들의 디프레션에 대한 여러 요소들, 영향 요인들을 쭉 다 리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개인적인 특성들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연구들이 대부분 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뭐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이런 식으로 다 개인적인 또는 가족 내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좀 맥락적인 그런 팩터들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가 어떨수록 디프레션이 적다라든지 케어기버를 위한 롱텀 케어, 그러니까 장기요양 서비스가 어떤 제도를 가질수록
가족 간병자들의 디프레션이 얼마나 더 떨어지거나 뭐 높아지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가 가진 또 가족주의적 또는 그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컬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당시에는 좀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스티튜셔널하게 좀 맥락적으로 좀 보는 연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림으로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맵을 한번 그려 이제 봤는데요. 그동안 개인적인 요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얼마나 나나 이런 거에만 주로 이렇게 천착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대한 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환경 자체가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봄에 대한 복지가 이제 푸어한 국가나 사회, 돌봄 복지가 리치한 국가나 사회는 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동안 관찰하지 못했던 또는 관찰값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연구를 하려면 사회를 비교하는 연구밖에는 답이 없고 사회를 비교하려면 국제 비교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environment, 이제 환경을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제 비교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레셔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떤 가족주의적 문화를 가진 상태에서 돌봄 복지가 좋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개인적인 수준의 여러 요인들이 얼마나 작동할지 그리고 그 사회 전체적인 환경이 얼마나 작동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고 그걸 비교할 때 이제 가족주의적이라기보다 더 그러니까 적정 가족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돌봄 복지가 어느 정도 장착된 그런 사회에서의 환경과 개인 수준의 영향들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고 싶은 게 제 연구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퀘스천은 모든 국가가 가족 간병자들, 비공식 간병 돌봄을 제공하면 다 우울할까?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다 우울할까? 아니면 안 우울한 국가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더 우울한 국가가 있다면 왜 그럴까? 이제 그거였어요. 네, 더 우울하다면 왜 그럴까? 네. 그 정도의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레짐에 따라 차이가 나나? 이 정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본 거고요. 데이터는 아까랑 똑같은데 데이터가 좀 더 확장됐어요. 아까 고령화 연구 패널은 똑같이 사용했고요. 그 유럽의 쉐어 데이터, 유럽의 이때는 또 국가가 좀 더 많아졌는데 13개 국가인가 그렇고요. 그다음 미국이랑 영국도 포함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야심차게 미국하고 영국에도 데이터를 다 요청해가지고 정말 몇 개월 기다려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변수를 다 맞추는 작업도 하고 좀 개미 같은 작업인데 나름대로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작업하면서 밤을 새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다 맞추고 이 서로 다른 의미들을 양방향으로 맞추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포멀 케어기빙 또는 비공식 간병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가마다 묻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묻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하냐라는 것을 가지고도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페이퍼도 찾아보고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돌봤다. 무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은 설문지가 제일 깁니다.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100시간 또는 그 이상 토탈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니까 부모나 엄마나 아빠나 뭐 이제 등등등 와이프나 등등등을 이런 드레싱
이팅, 베이딩, 목욕시키거나 먹이거나 옷 입히는 활동들을 도와줘 가면서 100시간 이상을 보냈으니까 이게 미국 스타일의 질문이에요. 예, 이게 비공식 돌봄 노동을 물어보는 설문지였고요. 한국은 당신은 지난 1년간 일상생활 수행을 도와주어야 할, 도와준 가족이 있으니까? 라고 물어봤고, 이제 유럽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제 지난 1년이랑 똑같죠. 예, 인사이드 하우스홀드, 가족 내에서 도와준,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도 조금씩 달랐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항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통으로 있는 항목들을 다 이제 추려서 묶었어요. 네, 그리고 이 묶는 과정에서는 이 도구 개발자들의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럭키하게도 이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 개발자가 같은 이제 대학에 그때 연구년이 있을 때 같은 대학에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들고 가서 여쭤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그 CSD를 주로 이제 사용했는데 이걸 10문항짜리를 사용한 국가도 있고요. 9문항짜리를 사용한 국가, 8문항을 사용한 국가도 있고 유럽은 이렇게 미국이 쓰는 걸 싫어해서 이제 유로디, 유럽에서 사용하는 이제 유로디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문항을 맞췄습니다.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게 이 케어 레짐인데요. 케어 레짐을 나누는 여러 가지 그 일종의 타이폴로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제가 리뷰한 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사실상 제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그냥 다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타이폴로지는 그 레짐을 나누는 타이폴로지는 크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돌봄에 관련된 그 사회의 어떤 지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에 따라서 이제 타이폴로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타이폴로지는 모든 돌봄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네, 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다 구성된 그런 국가들. 그래서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묶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묶는 거죠. 어떤 집합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집합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래도 비공식 돌봄이 먼저 역할을 해라. 그 다음에 지치면 레지듀얼하게 갈게. 지치면 그 나머지 구역은 우리가 이제 사회가 할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레짐을 갖고 있는 2번 국가 사회들이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는 인포멀 케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주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레지듀얼 케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그런 정도의 레짐을 갖고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아주 보편적인 접근으로 포멀 케어 서비스가 일단 깔리고 거기에서 이제 레지듀얼하게 나오는 걸 오히려 패밀리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국가도 사회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타이폴로지를 나누어서 6번까지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유럽 국가들을 모두 나누어 준 상황이고 이런 나누어진 레짐에 따라서 한국이 어디에 속하는가 이제 그거를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좀 자문을 거쳐서 한국이 이쯤에 속하겠구나라고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뭐 분석적인 또 타당성에 대한 이제 분석은 이제 일단은 그냥 자문 정도로 넘어가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타이폴로지도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크게 3가지로 아까 6가지가 좀 많게 느껴졌는데요. 이건 이제 3가지로 분류해서 좀 그 크게 사회나 국가는 오직 그 이제 가족의 어떤 역량이 완전히 방전됐을 때 들어가는 거다라는 이제 가족 중심적인 명백하게 가족 중심적인 방식으로 이제 케어 레짐이 되어 있는 케어 웰페어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라고 이제 묶이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묶였고요. 옵티멀 패밀리즘은 이제 선택해라. 가족을 돌볼래? 가서 일을 할래? 직장을 가질래? 그걸 어떤 걸 선택해도
사실 내 소득이나 내 생활에는 큰 차이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가 두 번째 사회입니다. 덴마크나 프랑스, 스웨덴 뭐 이런 쪽이 이제 그렇고요. 뉴트럴한 것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건 이제 약간 어중간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케어 팔러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 책임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깔리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족한테 완전히 책임을 지운 것도 아니라 약간 중간자적 단계에 있는 뉴트럴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묶이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폴로지를 묶어 두면서 이제 레짐 분석을 했던 연구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이 레짐에 따라서 디프레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디프레션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레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레짐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보면요. 이게 이제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한 서포트 시스템, 서포트 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던가 돌봄을 제공해 그러면 수당을 줄게 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제 아니면 상병수당을 준다든지 네, 그런 식의 어떤 재정적 서포트를 해주는 게 있고 또 타임 서포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쉬어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뭐 제공해 줄게 라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카운슬링을 직접 해주거나 뭐 트레이닝을 해주거나 교육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방식의 직접적인 서비스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서포트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그게 얼마나 있는지 어떤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 타이폴로지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각 국가별 유럽 국가들과 이제 아까 제가 분석에 포함했던 영국이나 미국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 어떤 연구에도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놓은 거는 없어서 그냥 제가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넣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타이폴로지를 나누는 것도 타당성 분석을 더 해야 되는 게 어느 국가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사실 동그라미를 쳤지만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만들었을 당시와 지금 현재는 또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제 개혁도 있었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타이폴로지를 만드는 당시와 또 그 이후에 여러 보건복지의 개혁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경향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데이터는 아까랑 똑같이 OECD 스태티스틱스를 이제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 아까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설문지가 다 다른데 물어보는 방식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비교해? 근데 비교가 불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저도 공동 연구진이나 함께 그 자문했던 교수들이 가장 많이 공격했던 부분인데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 분석을 한 것입니다. 메타 분석은 기존의 각각의 사회에 대한 사회에서만 자료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다시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메타 분석이 이제 우리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할 때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결과들을 병합하는 이제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의 각각의 국가에서의 결과들을 병합하는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비교 그러니까 정량적 비교 방법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페이퍼 안에서 이제 메타 분석을 실시를 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 뻔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비공식 간병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과 나는 그런 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5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비교했을 때 한국인 경우에 나는 가족을 간병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가족 간병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검은색은 간병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고 회색은 나는 가족을 간병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한 사람인데 그 차이가 큰 국가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고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보이는 것이 있고요. 또 디프레션 즉 우울 정도가 높은 우울 미병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또 차이도 크게 보이고 우울 유병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실상 차이도 없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들의 우울 수준이 낮고 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의 우울의 차이도 적은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수치로 오즈 레이쇼로 이제 교차비로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산출해서 그냥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는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의 우울증 유병률이 2.5배 차이가 나고 스페인은 1.9배, 포르투갈 2.5배 이제 이런 식으로 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1이 이제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거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우울증의 차이가 난다라고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 분석은 이제 이렇게 줄을 나래비로 세어보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갈수록 더 우울하다는 얘기고 그 더 우울하다는 거는 가족 간병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우울한지를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를 합쳐서 봐도 더 우울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회는 가족 간병을 하면 비공식 돌봄을 하면 더 우울한 것은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울한 국가들이 있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국가들이 있고 중앙에 이제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국가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남녀로 찢어져서 봤을 때 여성에게 더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국가가 있고 남성이 좀 더 그렇게 나타나는 국가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연구자들이 빵 터졌는데요. 남성 중에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굉장히 많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더니 이제 이거는 그 미국 연구자들이 한번 이거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한국만 이제 주로 봐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남녀로 찢어서 봤을 때 대체로 한국은 남성이나 여성이 모두 가족 돌봄을 제공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우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제 그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더 많이 이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이제 타이폴로지에 따라서 이제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타이폴로지가 6개로 나누어진 돌봄에 대한 웰페어, 돌봄 복지의 레짐이 6타입이고 두 번째 타입이 3개로 나눈 타입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본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제 이 두 번째 케어 웰페어 타이폴로지에 보시면 이제 3가지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타입이 뭐였냐면은 가족이 실컷 돌봄을 제공하고 다 지치면 이제 그때 사회가 좀 해줄게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굉장히 익스플리시트한 페밀리즘을 가지는 그러니까 패밀리가 먼저 해라. 그 다음에 국가가 갈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모든 제도가 이제 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라고 묶여 있는 그런 타이폴로지인데 그 타이폴로지 안에서 살짝 변수가 있어요. 다른 타이폴로지는 비교적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타이폴로지만 살짝 이렇게 변이가 좀 커요. 베리에이션이 커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변이를 가져온 게 이제 원래 이 타이폴로지는 스트롱 페밀리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국가들이 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타이폴로지에 맞는. 근데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타이폴로지는 이제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야 될 그런 타이폴로지인데 한국도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독일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네, 그러면서 아까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타이폴로지를 나누는 이 표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독일이 그 타이폴로지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 이 파이낸셜 서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새로 넣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유독 이제 스트롱 패밀리즘으로 묶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떤 정책적으로 그 비공식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좀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좀 강조해서 몇 개 이제 함께 장착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합리적인 해석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디스커션에 썼던 것은 같은 문화적 타이폴로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정책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 특히 그 비공식 돌봄을 제공하는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흔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삶조차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정책적 노력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적인 그 사회가 오랫동안 역사로부터 이제 굉장히 스트롱 크리스천 베이스드 페밀리즘을 가진 국가들끼리 묶인 건데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디스커션에 썼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동 연구진들하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면서 네, 이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이제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비교 고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논문에서 했던 것처럼 두 번째도 이제 그 국가들 간의 여러 현황 자료들을 비교 분석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큰 차이가 안 보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디스커션 했던 거는 여성 네.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공식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적어도 1.25배, 1.35배 더 우울하게 나타나고 이건 공통적이다. 이게 이제 커먼한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모두가 다 우울하냐? 이제 그거 궁금해했는데 그래 모두가 다 우울하대라는 결론을 좀 이룰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울한 국가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우울하게 그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유교적 사회에서부터 출발한 가장 강력한 가족주의적 영향이 좀 크지 않겠는가? 또 이런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롱 패밀리 오리엔테이션들이 또 작동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제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슷한 방식의 패턴을 보이는 어떤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게 어떤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국가들에서 했던 노력들을 한번 본다면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연구를 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제도들을 네덜란드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대. 그러니 네덜란드에 한번 가보자. 뭐 덴마크가 1차 의료를 잘하고 있대. 그럼 덴마크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북유럽 국가나 일본을 많이 출장 가서 거기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들여오거나 또는 배워와서 또 한국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적용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 제도만 바라보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입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또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렇게 독일에서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어떤 컬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뭔가 하나 이렇게 리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또 활로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네, 그런 식의 디스커션들을 좀 하면서도 이런 실증적인 연구들이 뭐 많이 필요하다고 아까 막 주장은 많이 했지만 사실 한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 사이즈가 10만, 20만 이렇게 넘어가는 샘플 사이즈 큰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별로 쪼개면 결국 2만, 3만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 돌봄 제공자, 비공식 돌봄 제공자 이렇게 나뉘다 보면 결국 몇백 명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몇백 명짜리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900명, 뭐 미국의 800명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900명이 한국에 있는 뭐 몇만 넘는, 뭐 10만 넘는 그런 비공식 돌봄 노동자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 저는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측정된 자료만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측정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내용들은 다 누락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타이폴로지를 나눈 거에 대한 이제 민감도 분석도 안 되어 있고, 또 각 국가별로 설문조사를 한 시기도 다르고 아까 독일에서의 사례처럼 그 이후의 개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안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한계를 고백하고 논문에 이제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한 또 새로운 연구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 이제 판단을 하고 네,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참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받고 분석하고 라이팅하고 해석하고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국제 비교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해서 또 함부로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어느 일정 부분은 가족이나 본인이 스스로 하고 어느 일정 지점이 다다르면 국가가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이분법에서 이제 돌봄의 필요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를 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정도의 면적을 돌봄이 필요한 면적이라고 본다면 이 면적 중에 어느 부분은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로서 보편적으로 좀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하거나 뭐 가족이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겼고요. 또 이런 지점을 나눌 때 어떤 국가는 좀 이쪽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버든을 좀 가져가는 사회가 함께 나누는 그런 선택을 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어떤 국가는 아주 많이 힘들어야 국가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도 있고 그런데 어느 게 더 맞느냐 이런 것들도 정답은 없지만 결국은 가장 합리적인 타협점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론과 논의가 그리고 그에 비해서는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돌봄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과연 이렇게 이분법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지점이 어디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토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토론할 시기가 점점 더 딜레이 될수록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 두 연구를 하면서 했던 생각은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감사합니다. 코멘트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예,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장순환 교수님께서 미셔너리하게 이렇게 쭉 작업해 오셨던 것들을 다 펼쳐 보여주셨고, 또 이미 2개 이상의 논문을 지금 합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데이터들, 그래픽들과 함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또 이 금요일 저녁인데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리에겐 그래도 한 30분 이상 넉넉하게 지금 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함께 또 질문도 하고 장순환 선생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또 듣고 하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오신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시정전 선생님 그래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못 뵈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시정전 선생님 인사 말씀. 네. 예, 조금 늦었습니다. 신영조입니다. 거의 한 네. 10분 늦게 들어왔는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정전 선생님과 함께 지난 1, 2월에 저희가 공동으로 포정 콜로퀴엄 2차례 역시 돌봄 포럼 1, 2회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회째는 약간 저희도 홀로서기를 좀 해야 돼서 이번에 네트워크 R이 시민정책연구소 이제 단독 주체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영재 선생님께서 또 우리 장순환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바가 있고 원래 또 아마 포정해서 모시려고 했는데 뺏긴 네, 거죠. 양보해 주셨군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신영재 선생님께서도 지금 같이 돌봄 포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께 이제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고 싶거나 코멘트 하고 싶거나 뭐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그 의견이 계신 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또 제가 막 네,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하시면. 네, 네, 민경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중앙대 지역개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김민경입니다. 네, 네, 저는 들으면서 특히 한국에서 이제 자녀, 배우자까지 해서 이제 가족 중심의 돌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다가 사별이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까지 그렇게 이제 그런 가족 성인기 이후에 형성되는 가족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연구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점은 어떻게 하면 보충을 할 수 있을지 좋습니다. 네, 장선 선생님 바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데이터 특성상이기도 한데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의 의존도가 좀 낮고 자녀라든지 또는 이제 그 형제자매 같은 자매들의 의존도가 좀 더 많았는데, 그래서 가족의 범위 중에서도 좀 더 그 넓은 가족의 범위, 친척이나 이웃까지 포함해서 더 이제 나아가는데, 남성 같은 경우 남성 노인은 정말 티피컬하게 배우자 의존성이 굉장히 높고요. 배우자가 아니면 대부분 비공식 돌봄 노동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느냐 아니면 바로 다 공식 돌봄으로 가버려요. 네, 다 시설로 가시거나 병원으로 가버리시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성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양상들을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돌봄 제공자 입장에서 주로 2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거꾸로 돌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논문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도 논문이 2편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돌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이제 그 격차가 있고, 그런 격차 부분이 오히려 남성 노인한테는 훨씬 더 많이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배우자가 있을 때는 충족이 되는데 사별이거나 이혼이거나 별거인 경우에는 거의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제가 이제 뭐 젠더에서 보면 여성 노인 쪽으로 주로 많이 이제 바라보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 돌봄 측면에서는 남성 노인들의 이 돌봄의 그 자원의 편중성이나 결핍 정도가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구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 없는 그런 구성에서는 또 다른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도 좀 더 촘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민정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김주영 교수님 손 드셨네요. 네, 말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더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뭐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도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어떤 사회인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아프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이제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그냥 아마 이게 맥락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먼저 한번 드려보는 게 오히려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돌봄 레짐이라는 티폴로지, 타이팔로지 분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예컨대 지난 뭐 한 몇십 년 정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좀 흥미로운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될 만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재정적인 것들이라든지 복지 정책은 어떤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또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어서 이 지점에 있어서도 돌봄 레짐의 관점에서도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말해볼 여지가 있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이나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아까 오스트리아나 독일 이야기 해주신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랬는데 마지막에서 이제 컴프로마이즈 타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무엇과 무엇의 타협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타이폴로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제 케어 웰페어 레짐에 대한 돌봄 복지 체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분류 유형론들을 이제 이미 검토를 하셨고 그것을 이제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좀 재구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제 분석과 토론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분류하느냐도 조금 논쟁의 여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그 결과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것에서 우리에게 끌어낼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흥미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김정 교수님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온 사회여서 좀 아주 더디고 미진하지만 이제 적어도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런 뭐 웰페어 레짐의 아주 단초적인 것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이 들어오면서 이 돌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나 개별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이 이제 쭉 좀 시행이 된 면들도 있어서 이게 어느 시점을 끌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데이터들도 좀 달라지고 해석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만큼은 아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또 어떤 유의미하게 어떤 변화하는 다이내믹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복지국가 전공자는 아닌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저기지만 북유럽을 가서 공부하다 보니 복지국가와 민주주의가 뗄래야 뗄 수 없어가지고 그 관심을 계속 이어오면서 에스핑 앤더슨부터 이제 출발해서 공부를 쭉 해왔는데요. 예, 잘 아시듯이 에스핑 앤더슨이 이제 복지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에서 이 세 가지 유형론을 쭉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영미권, 네, 자유주의 유형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중부 유럽의 기민주의 또는 보수주의 모형이 있고 북유럽을 이제 스칸디나비아형 또는 삼인주의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꼼꼼히 보다 보니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핀란드는 당연히 스칸디나비아 유형으로 분류를 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90년 초반 당시에는 핀란드를 독일, 오스트리아 쪽으로 조합주의형으로 묶어놨었어요. 북유럽 그 스칸디나비아형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묶어놓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나왔던 다른 문헌들을 쭉 보면 핀란드가 다 이제 스칸디나비아형 보편주의 유형으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유추하기로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핀란드가 예를 들면 아동 돌봄 이런 서비스가 부족했거든요. 다른 북유럽에 비해서 가정에서 많이 케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빠르게 어린이집을 늘려요. 데이케어 센터를 늘리고 획기적으로 늘리더라고요. 아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변화나 서비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의 문헌들은 핀란드를 이제 북유럽 반열에 복지국가 반열에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독일 사례와 맞물려서 이제 비슷한 좀 통찰이 인사이트가 좀 들어왔는데 겸해가지고 우리 김정현 교수님 제가 너무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같이 묶어서 전상현 교수님께 한번 답변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 뭐 답을 할 만큼 그렇게 네, 전문성 있게 이렇게 많은 그 정리된 그런 멘트가 준비된 거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변화는 분명히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도 상당히 뭐 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뭐 이제 가치에 대한 것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그 타이포로지를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그러니까 현재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만약에 있다면 그런 방식의 타이포로지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런 타이포로지가 과연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그런 것인가? 뭐 적어도 네, 그러니까 제도 몇 개 가지고 타이포로지가 변하는 것인지, 네, 그런 거는 제가 사실상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좀 그런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논리로, 그런 식의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이 또는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민감하게 그때그때 확확 변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제도가 생긴 지가 13년이 됐는데 사실 장기요양 제도가 생기고 뭐 국민의 삶이 많이 변화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100개의 영역이 있다면 사실상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요양 제도가 커버하고 있는 영역은 그중에 1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씩만 온다든지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80%의 보험료를 커버해 주면서 오는 돌봄이라는 것은 하루에 3시간 정도, 그 3시간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커버를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의 디자인된 제도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안에 가족 요양보호사가 있으니 마치 가족 수당도 제공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족 요양보호사는 가족 수당적 성격은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논문에 쓸 때는 국제적인 뭐 WH나 이런 데 낼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가족 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받는 급여도 거의 뭐 절반 이상 깎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동 가치를 절반을 깎아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러면은 가족 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온전히 비공식 돌봄 노동을 우리가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그 안에 좀 있고 그러니까 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양이나 질이 불충분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종류는 많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작동은 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비판할 지점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발전했다,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국가들의 타이폴로지도 사실상 약간의 기계적인 어떤 작동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에 대한 또 검토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 컴프로마이즈는 그냥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쓴 말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과연 적정한 타협이 되는 상황이냐, 되는 주제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디자인할 때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준다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디자인할 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3시간을 커버해주고 4시간은 안 되고 왜 24시간은 안 되고 왜 65세 이상만 되고 64세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과연 누구랑 어떻게 타협한 것인가, 이제 무엇을 돌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 사회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제도를 그런 정도로 디자인해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걸 인정하는 게 맞는가, 이제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거를 좀 질문하고 싶었고, 왜 분노하지 않는가, 왜 이 지점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있는데 왜 그 목소리는 안 들리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일단은 이게 타협이 있는 거냐,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정도고, 네,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하려면 뭔가 이제 뒷받침되는 현황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거고, 수치들도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명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 여러 조목조목 그런 사실들을 좀 잘 밝혀내는 작업들을 그래도 누군가 해야 되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혀 답이 안 되셨겠지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토론을 하고 싶긴 한데 네, 예. 그 다른 선생님들 또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네, 신영균 선생님 말씀하시. 그 시간이 예.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질문 겸 코멘트를 같이 좀 하면, 아시겠지만 이 타이폴로지 연구를 하고 비교 제도론 연구하고 이콜로지컬 스터디를 연구를 하면 고생은 10배쯤 하는데 사실은 또 욕은 굉장히 먹기 때문에 학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욕을 먹는 부분들이 이제 아까 민경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현실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이 궁금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이제 대답이나 해답을 좀 찾고 싶은 입장에서 보면 타이폴로지 연구나 비교 제도론 얘기는 너무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섬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늘 답답한 연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늘 그래서 이제 젊은 학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장순당 선생이 이 성격 때문에, 이 고생을 사서 하는 성격 때문에 좀 한 부분이 있고, 또 아마 하버드에서 가 있는 동안 또 여기가 인터내셔널 헬스 디파트먼트에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른 분위기에 또 있어서 아마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제 장순당 선생이 하시는 이제 사회 역학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 레벨 분석을 해가지고 그 레짐 레벨부터 아주 인디비두얼 팩터까지를 좀 같이 분석하는 그런 통계적 기법들을 도입하려는 또 움직임도 장순당 선생이 사역학을 또 하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설명을 못했지만 이제 그런 연구들이 나오면 아까 민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얘기도 하고 작은 개인적인 얘기까지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좀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얘기할 건 많은데 사실 오늘은 케어 기버 위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케어 기버 얘기만 해가지고서는 얘기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케어 기버가 행복하면 페이션트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현실적 경험인데 요즘에 환자들을 다 재워버리면, 수면제를 제어가지고 다 재워버리면 케어 기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해 있습니다.
그 대신 환자는 계속 하루 종일 잠을 자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 딜레마 문제를 동시에 비교를 해야지 사실은 케어 시스템이나 케어 레지메를 이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가족 한 명이 떠맡으면 나머지 두 명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자기 시간을 쓸 수 있고 그게 어느 게 더 현명한 판단이냐 이런 것도 제가 너무 실질적인 얘기하죠. 제가 갖고 있는 고민에서 세 사람이 나눠서 3분의 1씩 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냐 한 사람이 몰아서 하는 게 물론 그게 이제 여성이고 약자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문제인 문제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환자와 케어기버의 이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평가해야지 사실은 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우리 팀은 이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학 교수님 우리 김정생도 계시고 또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동력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1인 가족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1인 가족화되고 뭐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케어나 케어 기버 문제가 사회의 핵심 중심, 그러니까 돌봄 이슈가 원튼 원치 않든 핵심 사회 이슈로 이제 등장하게 됐다. 이거는 뭐 꼭 좋은 건지 모르지만 연구자나 정책가 입장에서는 돌봄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지난번에 김효익 교수님 발언에 약간 나왔었지만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대량으로 우리가 받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얘기해서 케어기버 얘기가 이제 노동자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 여성자들을 케어로부터 그러니까 해방시켜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돌봄 노동 자체가 인포멀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들어가고 이 여성들이 노동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방식의 정치적 동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노련한 전문가들이 이런 포스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활용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백성희 선생이나 서현 선생이나 김주영 선생이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아까 장순환 선생님 발언 중에 뭐냐면 이게 좀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더 앞으로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걸 딱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순환 선생님 붙잡아 가지고 제 생각엔 장순환 선생님 점점 바빠져 가지고 종래했던 그 자료 모으고 분석하는 걸 혼자 다 하는 작업들을 앞으로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미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케어 레짐이란 단어는 살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케어 레짐 연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좀 그러니까 어떤 연구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부터 하는 게 한국 사회에 가장 임팩트를 줄 수 있겠는가. 해야 될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 구조가 있다면 거기서 그걸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연구 단위가 없다면 이 단위에서 그렇게 어떤 연구부터 해야지 정책적 임팩트가 우리가 사실 지금 한가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고령화 속도나 이런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거의 그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한가한 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연구 어떤 연구를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하면 좋겠고 장순당 선생이 그런 연구의 리더 역할을 좀 우리랑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빨리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일 오늘 모임의 중요한 목적임을 잃지 말라고 이제 서현 선생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군만마 같은 말씀. 사실 신영 교수님 오시기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장수환 선생님께서 이미 네트워크 아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랬어요? 와, 긍정적 그 의사를 천군만마를 밝혀주신 얻었네요. 상황입니다. 예, 장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그 좋은, 다시 한번 조금 뜨겁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오늘은 케어 기버 입장에서의 연구만 가지고 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이아드 분석이라 그래서 이제 케어 기버와 이제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이 둘이 짝을 지어서 분석을 해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고, 케어 돌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돌봄 결핍에 대한 아까 이제 남성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구도 좀 했었고, 돌봄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모아보고 이제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도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네, 앞으로 네,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면에서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마무리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손이나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잔 선생님, 한금희 선생님 손으로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오신 연구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영정 교수님이 앞서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든이 줄어들겠지만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을까? 탈가족화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케어해 줄 때 케어 기버는 버든이 줄어들겠지만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는 거거든요. 가족을 돌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늙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케어를 받고 싶은가 그리고 그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돼야 우리가 조금 더 그 행복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도움이 됐다는 거가 되게 저는 이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어떤 면에서 그 정서적인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실제적으로 그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원해 줬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강에까지 정서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을까가 궁금했고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좀 더 꼼꼼하게 살피다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제 실마리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실마리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궁금한 게 그럼 교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돌봄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금희 선생님까지 같이 말씀 듣고 정선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금희입니다. 저는 이번 얘기를 들으면서요. 비공식 돌봄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우울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면은 절대 안 보잖아요. 서양처럼 친구처럼 지내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도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돌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 좋은 자식 하나가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정서적으로 그 감사의 표현이 없이 다 나 몰라라 하면서 이런 디프레스가 더 증가하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정서와 이 비공식 돌봄을 하는 사람과의 우울 관계가 어떤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선 선생님, 종합적으로 그 두 분 말씀에 대한 반응을 포함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그 저의 꿈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쳇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힙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돌봄이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직장, 좋은 일로 생각하고 청년들이 그 일에 너무 뛰어들어서 창업하고 싶고 좋은 그들이 말하는 힙한 그런 곳에 돌봄이라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돌아가고 그런 회사도 막 만들고 싶고 만들어지고 본인들이 직접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돌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이 저는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하는 곳은 동네 복덕방보다 더 허름한 곳에 간판도 좀 보기도 너무 올드해 보이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제가 꿈꾸는 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냥 우리 모두가 멋져 보였으면 네, 네, 그냥 제가 꿈꾸는 것은 그런 모습의 사회. 네, 청년들이 그 일에 기분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그냥 제 꿈이고요.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물어보셨죠? 네. 네, 아까 가족 한 간의 가지 안동현 선생님. 케어, 네. 가족 간에 한 명이 이제 네, 네. 케어를 독점해서 할 때 나머지 그 가족들하고의 관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어려운 네. 문제죠. 예. 네, 어려운 문제고요. 뭐 그것도 제가 논문에 있긴 한데, 네, 절대적으로 한 명이에요. 네, 여러 명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 돌봄 제공자는 한 명이고요. 네, 주 돌봄 제공자가 2명이거나 3명인 경우도 있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네, 많지 않고 결국은 주 돌봄 제공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뭐 가족원의 수, 그러니까 동거가족원의 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디프레션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동거가족원이 많을수록 서로 어쩔 수 없이라도 일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네, 근데 동거가족원이 많아야 어쩔 수 없이라도 일을 나누는 그런 사회는 사실 돌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주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족원 중에서 주 돌봄 제공자에게 몰빵되는 그런 케어 부분은 상당히 문제고 앞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그 중에서 그 주 간병자가 있고 그다음에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나 그런 게 함께 같이 가는 경우는 확실히 우울감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그렇게 주 간병자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적 돌봄 제공자가 함께 가는 케이스는 주로 남성이 아플 때, 그러니까 남성이 케어기버일 때, 죄송합니다. 남성이 케어기버일 때는 혼자서 다 감당 안 하시고, 네. 마누라를 이제 케어할 때는 요양보호사랑 같이 케어하시고, 본인이 케어 받을 때는 마누라한테만 케어 받으시더라고요. 공적 돌봄 제공자 안 쓰시고, 다른 여자가 내 몸 만지는 거 싫어.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성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남성인 경우는 다른 가족원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가족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케어하는 걸 너무너무나 극도로 싫어하시고, 여성은 그걸 받아들이시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 그 공적 돌봄 제공자의 성별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여성입니다. 남성 공적 돌봄 제공자는 또 찾기가 어려운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 안에 또 다른 요인으로 들어가 있고 성별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살펴보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네네, 그러시죠. 뭐 채팅방에 이미 써놓긴 했지만 오늘 강연에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고령화 돌봄 담당 과장인 장효범 선생님, 한국인 장효범 과장이 참여했다가 나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콜로퀴움이 얼마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지 네, 회장님이 알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네요. 시작할 때 WHO가 써 있어서 예, 특이하게 제가 눈여겨봤는데 인사를 예, 못 시켜드렸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방 안에 저희 네트워크 R이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당사자로서 청년 돌봄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큰 예, 사회적인 그 반향을 예, 가져오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기현 선생님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화면 켤 수 있습니까? 장수환 네, 선생님도 만났다고 하던데요. 네네. 혹시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요즘에 관심 갖는 게 이제 노인 돌봄 인력에 2030 청년 남성들이 유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격 조건의 혁신부터 시작해서 임금 체계, 또 일자리의 이미지 메이킹 이거를 연구를 뭐 알고 있는 언어가 뭐 많이 없으니까 한국어 문헌 비교 정도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항상 장소영 선생님 만나면 항상 고민이 항상 잘 맞아가지고 신기해요. 네. 네, 좀 어떻게 하면 지금 공정성, 능력주의 혹은 이대남 이렇게만 드러나는 청년 남성을 이 노인 돌봄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국가의 어떤 노인 돌봄이 청년들에게 부담이나 어떤 짐스러운 것 이렇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자리 안정성도 보장하면서 노인 돌봄의 질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고 그래서 일본은 또 막 이렇게 복지고가 있더라고요. 복지계 고등학교. 그래서 약간 사회복지사랑 요양보호사가 결합된 형태의 권한도 있고 실무도 수행하는 돌봄 자격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국내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은 제안해야 되겠다 했는데 딱 비슷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돌봄을 힙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여 계속 하려고 하는데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네, 공감 많이 가면서 또 저도 힘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감사합니다. 네네. 또 아직 안 끝나셔도 하셔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장 선생님 혹시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면 네, 네, 여기 마무리로. 네. 채팅방에 돌봄을 힙하게 오늘의 결론으로 네,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힘도 얻었고 네, 동지를 또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요. 앞으로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하게 좀 가져간 것 같아서 저한테는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약간 보완을 할 필요성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아리 홍보를 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핀란드 사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동 돌봄만 획기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 사실 핀란드가 북유럽의 후발주자였다가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것들도 다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가서야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그때부터 80년대 후반까지 20년 정도를 굉장히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사회 서비스 대폭 강화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보편적 복지 국가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70년 다 끝났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타이폴로지 수준에서도 질적으로도 변화된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아마 평가를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정에서 아까 장 교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김주영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타협 또 사회적인 어떤 이 복지국가 연합 이제는 아마 돌봄이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돌봄 복지 레짐도 될 수 있겠고 돌봄 민주주의도 될 수 있겠는데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연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새로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의 서구와는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굉장히 파편화돼 있고 포퓰리즘적인 경향도 굉장히 강한 시대여서 이것을 차근하게 만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포럼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아까 신영년 선생님께서 제안하고 강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장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의제 설정도 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좀 발휘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 겸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RE는 이 돌봄 정책 포럼은 매달 1회 정도는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또 포럼 외에도 좀 더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연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발표 해주신 장승남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금요일 저녁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